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출래불사춘이란 말이 있죠.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지금은요, 장마가 왔는데 장마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른 장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장마가 와서 엄청난 비를 뿌려서 비 피해 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비도 없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 기다리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란 생각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여서 외국 경제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의해서 야기된 세계 경제의 위험 상황은 우리 정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 편성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추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데 자칫 이번 추경이 또다시 정치 논리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말로만 경제 살리기, 서민 경제를 외치는 건 아닌지 이번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엔 그런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자체 조사하고 국민들께 밝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홍보물 리베이트, 가족 채용이 어느 당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서 남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돌아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하는 모습, 그 어떤 다른 당에 대한 비판보다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치개혁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원내 제1당 여당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야당이 낸 해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웬만한 문제가 아니면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 텐데요. 그래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 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국민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하는 대의 기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견 역시 국민의 의견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입장도 존중돼야 하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이 노후 차량 세제 혜택이 부활되면서 자동차 업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2006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세율을 5%에서 1.5%로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5%에서 1.5%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도 시행 기간은 6개월이고 감면액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인데 예, 많은 경우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143만 원까지 깎아준다는 거죠. 예. 정부가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난 2009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하는 것인데요. 예. 세제 지원 방안,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예.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다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 자동차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4월 말 기준으로 701만 대인데, 이 중 경유차는 400만 대이고, 승용차는 한 100만 대. 기재부는 그 노후 승용차에서만 예상된 신차 교체 수요를 한 10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세,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 절벽을 우려하던 자동차 업체들이 이번 정부 대책을 일단 반기는 모습인데요. 한편에서는 이번에 2009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달리 노후 차량 전체가 아니라 경유차로 이제 세제 지원 대상이 제한됐다. 예. 과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이제 세금 감면액이 2009년 대비 50% 이상 줄었고 노후 경유차 중 상당수는 생계형 개인 사업자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겠느냐? 이런 의문도 든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걸 내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절반 이상이 금관원 감독 대상이다 금융기관과 이 대기업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소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사항에 따르면요. 최근 5년 동안 금감원 출신 임직원 32명 중 절반 이상이 증권사, 카드사,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감원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32명 중 17명이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금융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특히 지난 7월에는 현재 이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에도 금감원 2급 출신자가 재취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2014년 말 이후에 집중됐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4급 이상 일변직 공무원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는 거죠. 야당은 현재 그 취업 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을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이 영유아 제품에 대한 중국 국가 표준 기준을 강화해서, 이 중국 영유아 아동복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새로 내세운 중국 국가 표준은요, 강제성 표준입니다. 이거 요구 조건 만족하지 못하면 중국 내에서 아예 제품 판매 자체가 어렵거든요. 글로벌 표준과 또 이제 격차가 있어서 유사한 항목이라도 별도의 검사 과정을 따로 거쳐서 인증을 받는 이중고도 업체들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영유아 및 아동 섬유 제품 안전기술 법규를 공식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섬유 제품에 대한 성분 함량과 세부적인 디자인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됐는데, 기존 규범에서 검사 항목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따라서 새 규범 및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당분간 판매가 가능하지만 오는 2018년 6월 1일부터는 이 조건이 미충족됐을 때는 아예 판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중국의 규제 강화 조치는 올해부터 두자녀 출생 정책이 시행과 함께 유아동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관리 감독을 중국 정부가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이 되고요. 현재 중국 컨설팅 회사 아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유아동 용품 시장이 매년 16%씩 이상 증가해서 오는 2018년에는 그 규모가 3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나 유럽 제품보다 우리나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 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조직위원회가 최소 6천억 원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시범 평창 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강원 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소 6천억 원에서 최대 8천억 원의 예산 증액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현재 예산인 2조 2천억 원이 2011년에 IOC의 비드 파일을 제출할 때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제4차 재정 계획에 이 추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위원회 예산은 올림픽 유치 당시에 1조 7,600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세 차례나 증액이 되면서 현재 2조 2천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여기에 또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예. 이 조직위원회 예산을 포함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총 예산이 유치 당시에는 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 8조 8천억 원이 현재 13조 8천억 원까지 62%나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우 올림픽 얘기 안 할 수 없죠. 리우 올림픽이 이게 참 지금 좀 희한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 남자 그렇습니다. 골프는 뭐 흥행에 완전히 빨간불 켜진 거 아니에요? 이 예. 스타 선수들의 올림픽 불참 선언이 잇따르고 세계 랭킹 1위의 제이슨 데이까지 올림픽 못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 골프에서는 이미 로리 맥킬로이나 이 아담 스콧 같은 이 다수의 스타 선수들이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는데, 이 급기야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선수입니다. 이 제이슨 데이가 리오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좀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는 역시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인데,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타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골프가 112년 만에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됐는데 흥행에 빨간불이 완전히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기장도 다 짓지 않은 경우도 많고 선수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뭐 평창 올림픽이 더 돋보이긴 돋보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처럼이 올림픽인데. 자, 그리고 프로야구 말이에요. 예. 기아가 5연승을 달렸네요. 예? 순위도 5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아가 어제 LG는 11대2로 크게 이겼거든요. 어제 승리하면서 5연승인데 이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세를 타면서 순위도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아가 올 시즌 들어서 9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올 시즌에 연승 아니면 연패식으로 완전히 극과 극을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1위 팀 두산하고 2위 팀 NC의 대결에서 이 니퍼트 선수가 호투한 두산이 12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니퍼트 선수 6이닝 2실점으로 시즌 11승을 올렸는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산이 어제 50승 기록했죠. 그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페이스대로 하면은 뭐 올 시즌 한 100승은 딱 되겠네요. 예? 올 시즌 144경기거든요. 네. 어제 두산이 딱 절반인 72경기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50승을 기록했는데, 지금과 같은 페이스라면은 시즌 100승이라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 한 시즌 100승. 프로야구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예. 두산이 현재 50%까지 실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화는 어제 홈런 5개를 앞세워서 넥센을 13대3으로 크게 이겼고요. 예. SK는 KT를 11대1, 롯데가 삼성을 7대4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자, 메이저리그 얘기해보죠. 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텍사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1박 2일로 경기를 펼쳤다 그러죠? 이야, 예. 1박 2일, 예. 어제 이 시간에 추신수 선수의 텍사스하고 뉴욕 양키스 소식 전해드릴 때 비가 온다. 맞아요. 어제 그러셨죠. 예. 이 비 때문에 경기가 21분 늦게 시작이 됐고요. 예. 또 9회에 폭우가 쏟아져서 3시간 넘게 경기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다음날 새벽 2시 44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예. 이 KBO 리그에는 무승부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는 무승부가 없어서 끝까지 승패를 가려야지 되고요. 예. 이 경기에서 텍사스가 9대6으로 승리했는데 어제 새벽 2시 44분까지 경기 끝까지 지켜본 관중에게는 제 생각에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요. 오늘 텍사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다시 경기를 가졌거든요. 8시 5분에 시작이 됐는데 추신수 선수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경기는 현재 1회가 진행 중인데 이 텍사스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로 2016 이제 8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지금 8강전 이렇게 보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 경기가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독일과 이탈리아가 8강에서 만났거든요. 예. 독일과 이탈리아 8강전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번 대회 돌풍의 팀이죠. 이 웨일스, 벨기에하고 4강 티켓을 다투게 됐고요. 또 다른 이변의 주인공인 아이슬란드, 개최국 프랑스와 8강전을 벌입니다. 이 유로 2016이 유럽 국가들의 축구 대항전인데 잉글랜드가 16강에서 탈락하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 유로 2016에서도 이 브렉시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예. 예.
16강전 패배 직후에 잉글랜드 대표팀의 로이 호지슨 감독은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요새 영국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예. 예. 예, 언제나처럼 참 좋은 그 내용의 스포츠 소식 전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탤런트 오영실입니다. 요즘 날씨 참 좋죠? 저도 지난주에 가족끼리 야외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서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몇십 명의 환경미화원분들이 힘들게 몇 시간을 청소해야 다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다고 길거리에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버릴 곳이 없을 땐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음식물을 밀폐 용기에 담아가서 다 먹은 후에 빈 용기를 다시 싸들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법, 조금은 불편해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환경 에티켓은 더 가까이,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저 멀리, 환경을 보호하며 공연 관람하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8시 31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과 비슷하게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만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 올림픽대로는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다시 한번 정체가 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서 쪽으로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의 경우는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잠실권 통과하기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잠실철교에서 청담대교까지는 서행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원효대교까지도 쭉 밀립니다. 오늘 그나마 내부순환로 소통 상황이 좋습니다.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리고 있고 이후로 마장램프부터 이 내부순환로 내려서기까지 시속 30km 안팎인데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 부근에서만 잠깐 밀립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저임금 결정이 나서야 할 어제 결국 또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최저임금 협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련해서 어제 노동계 측 입장 먼저 들어봤죠. 오늘은 경영계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가 법정 시한이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넘겼어요. 이게 근데 매번 넘기더라고요. 보니까 법정 시한은. 그죠? 네, 매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넘어가죠. 이게 참 우리나라 국회도 그냥 뭐 매번 시한을 넘기니까. 예. 근데 이 제일 큰 이유가 뭐였어요, 어제? 뭐 최저임금 결정 자체가 예. 너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예.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기한 내에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입장 차가 너무 컸다. 네. 예? 지금 경영계는 동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노동계 입장은 들어봤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솔직히 6,030원이잖아요. 현재 시급이. 네. 이게 좀 너무 적잖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하면은 월 한 126만 원쯤 됩니다. 네. 물론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 네. 근데 이게 최저임금으로는 낮은 금액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최저임금의 취지는요. 예.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생활 보장을 위한 게 아니라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개입해서 강제로 그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일단 정해지면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는 건 어렵고요. 더군다나 우리 최저임금이 최근에 너무 빠르게 인상돼서 이제 중소 영세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1,600원에서 지금 6,030원으로 급격히 올라왔죠. 한 연평균 8.6% 정도씩 인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2000년대 초반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정책 목표로 생각했던 수준에 이미 도달했고요. 노동계가 제시했던 수준에도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10,000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노동계하고 계속 협상을 하시려면 뭐 고수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가능한 선이에요? 그거를 제가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아마 이 전례를 뭐 살펴볼 때 노동계하고 이제 경영계가 서로 이제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간격을 좁히려는 것. 근데 이제 어제 한국노총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들 못 버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법인세는 MB정부 이전으로 돌려달라. 예? 그렇게 주장하고 또 고환율로 뭐 어쨌든 하여간 돈 번 것들 이 사내 유보금으로 다 쌓아놓고서 그거 풀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요. 전부 중소 영세기업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98% 정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그중에서도 한 87% 정도가 30인 이하 기업에 근무를 할 겁니다. 그럼 예. 아니 근데 이제 왜 대기업의 적립금 얘기가 사내 유보금 얘기가 나냐면 그걸 써서 돈을 돌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을 자꾸 이 영역을 들어가거나 혹은 중소기업을 일종의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대기업의 자세를 고치면 결국은 이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돈이 좀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000원으로 올려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어제 한국노총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노동계에서는요, 항상 이제 모든 거를 대기업들이 돈을 안 풀고 대기업들이 착취를 하고 이런 구조로 보는데요. 사내 유보금 같은 경우만 해도 사내 유보금을 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사내 유보금은 현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한 것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공장으로 투자한 것도 시설 투자 같은 거 한 것도 전부 다 사내 유보금 액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말이 조금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대기업들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무조건 대기업의 돈을 풀어서 모든 사회 현상
상황을 대기업이 잘못해가지고서 문제니까 대기업들이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나 싶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최저임금 이 부분 그러면은 어제 이제 그 협상이 결렬이 되는데 언제 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실 생각이세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4일이죠. 7월 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월 4일이요. 근데 네, 여기에서 외국 사례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 수준으로 올려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GDP 대비 최소한도 어느 수준까지는 외국은 주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미국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미국이 97년에 5.15달러였고요. 지금이 아마 7.25달러일 겁니다. 20년 동안 한 40% 정도 인상이 됐죠. 10년 동안 동결한 적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에 330%가 인상됐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40% 인상했던 나라가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그 7~8배를 인상한 나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인상해야 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논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하위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주장이죠. 자, 중국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아마 3분의 1 수준을 조금 넘을 건데요. 제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국보다 높으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말이 안 되죠.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소득이나 물가 수준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개 나라에서 8위입니다.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고려될 점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복지가 뭐 바닥인 수준은 아니죠.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가 훨씬 나니까. 하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수준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 곳에 있어서의 최저임금과 복지가 그렇지 못한 곳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거는 이 최저임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유럽보다 낮지만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 자체가 유럽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 수준이 훨씬 더 낮은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거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이 협상 좀 타결되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어차피 전례를 살펴봐도 양쪽에서 생각하는 원안으로 결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합리적으로 양쪽의 간격을 좀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계속적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대동여지도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지도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어제 오후에 근데요. 이 김정호의 채색까지 된 대동여지도가 국내 경매에서 출품이 됐습니다. 개인 소장품으로. 근데 사실 이런 작품은 국가가 소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유찰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의 정밀한 지도로 보기까지 지도의 역사 어떻게 이어져 왔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뉴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그 대동여지도, 예? 대동여지도가 그 조선 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예, 설정 1861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근데 그런 것도 경매를 하는구나. 아마 그 처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건 진짜 국가가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개인 소유를 국가가 강제로 뭐 이제 할 뺏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사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죠. 사들일 수 있죠. 네. 근데 뭐 경매에 유찰됐다고 국가가 손을 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유찰되면 이제 다음번에 또 한 번 나오면 가격이 떨어져 나올 테니까 국가 입장에서라면 좀 이제 떨어뜨려서 사는 것도 국민 세금 아끼는 얘기겠죠. 물론 그렇죠. 예. 아니 뭐 세금으로 가족들 월급도 주고 뭐 이러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요. 이게 지금 그 대동여지도 김정호 선생이 발로 뛰어가지고 그린 거 맞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이 없죠. 예. 근데 저도 이게 산에 가끔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 가지고 지도 그린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기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다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유럽인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정복 관련 이제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쫓는 역할을 할 때 원주민을 꼭 데려와요. 그럼 원주민들이 이제 땅에 있는 흙을 들어서 한 줌 집어서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고 뭐 바람 방향도 이제 보고. 이게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후각 능력이 다르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영화 장면이잖아요. 시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도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망원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퇴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내비게이션이 출현한 다음부터 이른바 스스로 길 찾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아마 직접 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느끼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보조수단이 없었던 당시에는 목축으로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이 현대인보다 훨씬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정상기라든가 뭐 한 100여 년 전 사람입니다만은 목축 정상기. 네, 이제 그분이 만든 지도가 동국지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대동여지도보다 한 100여 년 앞섭니다만은 대동여지도만은 못해도 상당히 이제 정확한 축척과 비례로 조선 전역을 그린 그런 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김정호가 탁월한 측면도 있지만 당대인의 이제 시각 능력이 현대과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요새 여러분들도 그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휴대전화에 옛날에 근데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어요. 노래 가사도 외우고 전화번호 외우고 다 외웠죠. 요즘 다 뭐 안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노래방이 생겨서 또 노래 가사 안 외우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력도 진짜 이러다가 점점 퇴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 박사님께서 또 이름이 잊어먹었다. 김정호 선생님 이전에 누구라 그러셨죠? 정상기. 그분 지도도 뛰어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김정호 선생의 지도가 그렇게 정민을 했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오게 가도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저도 국가 기밀이 유출이 된다. 대동여지도 실물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공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몇 장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장이 책이고요. 다 펴놓으면은 한 10평짜리 방에 꽉 찰 정도의 크기가 될 겁니다. 10평 좀 넘을 거고요. 뭐 훈민정음 해례본 보고도 이제 뭐 울컥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좀 그럴 정도로 감동이 밀려오는데 저 팔도를 이제 굉장히 외곽만 따라 돌아다닌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내륙도 갔겠죠. 그러니까 이 전국의 모든 산정산에 다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해안선도 쫙 걷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산에 다 올라가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제 바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산의 형상이라든가 물길이라든가 마을의 위치라든가 도로라든가 빼놓지 않고 그렸기 때문에 뭐 현대 지도가 요구하는 이제 뭐 축척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대 지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측량기 없이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면 저기 현대 지도가 얼마나 가까운지 뭐 축소해서 인쇄해 놓은 것들은 많으니까요. 보실 수 있겠죠. 정말 정밀한 지도였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도가 처음 나타난 거는 훨씬 더 옛날이겠죠. 그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건 땅을 그린 거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것이 대상이죠. 사람이든 땅이든 지형지물이든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이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문명사 초창기부터, 전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필수적인,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도 당연히 지도들을 있었겠죠.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근데 이제 김정호 선생의 지도만큼 정밀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밀성은 이제 둘째 치고요. 예.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물 그대로에 대한 관심이냐, 예. 실물의 이미지와 관심 갖는 요소들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백과사전 학파가 나오면서 모든 것들 있는 그대로, 이건 예컨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인체를 사실 그대로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예. 또 보이는 그대로라고 해서 원근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근법 그렇죠. 만들어진 것도 먼저 이제 현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림 그릴 때. 근데 지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관심 갖는 영역, 이만 이제 특별하게 뭐 길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것만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 담아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들은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싹 트기 시작한 것이 대략 18세기부터 싹 터서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뒤에 한 19세기에 들어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일기까지 나타났고요. 이건 뭐 단지 지도만이 아니라 그림에서도 있는 그대로 그린다고 하는 진경산 수화가 나온 것도 역시 같은 무렵이고요. 대체로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좀 사람들의 좀 생각 방식, 사유체계라고 하죠. 사고 방식에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 변화 과정에서 김정호 같은 정밀 지도가 나온 거죠. 근데 박사님, 김정호 선생이 그러니까 평생을 지도를 그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굉장히 뭐 50년은 그린 거예요. 30년 이상 이제 30년 돌아다니면서 그린 거죠. 아, 진짜. 그 전국을 다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그게 발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근데 땅 얘기 아까 하셨는데 이 지도를 그리게 되는 동기라는 게 땅에 대한 관심. 근데 땅에 뭐 관심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혹시 박사님 기억하세요? 어떤 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땅 투기했더니 땅을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땅에 어떤 식의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라고 하는 사람, 농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농사짓는 땅, 자기를 파먹고 있는 땅 바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흐릿하고 애매해요. 모호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또는 하나의 도시 단위의 이제 땅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지배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지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사업이었던 것이고요. 국가 왕을 이제 어람용이라고 그래요. 어람용, 임금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용으로 이제 지도를 그리게 되고, 그래서 각 지방 처음에 이제 조선 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는 이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좀 이름이 길죠. 세계 지도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시대에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에 해당하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태종 때 만들었고요. 태종 때요? 조선? 세계 지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아프리카의 지명들까지도 아랍 지도까지 어떻게 그렸죠? 중국 지도, 아랍 지도까지 다 참고를 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었어요. 옛날 지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남이 그린 거 뭐 그것도 학문의 발전 단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에도 굉장히 이제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만든 지명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뭐 크기의 비례는 안 맞지만 정확한 지도로 평가를 받고요. 세종 때 들어와서 전국 지도들이 몇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팔도도라든가 동국 지도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 지도 제작 방식이 그런 거죠. 각 지방관들에게 너희 동네 지형도나 이제 특산물이라든가 중요 시설 배치도라든가 이거 그려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하나로 다시 그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각 지역의 그림들을 가져올 수 있고 그걸 중앙에서 모을 수 있고 이런 권력이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개인이라든가 하나의 주체가 전역을 조사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도를 먼저 그리게 하고 그걸 종합해서 연결하면 그렇죠. 전국 지도가 되는 근데 이제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의 틀이 각자가 그렇죠. 크기가 전부 다를 테니까 맞지를 않죠. 그걸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림 자체가 정확치를 않게 나왔던 거죠. 야, 세계 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렇게 이거라고 그러셨는데 야, 그렇군요. 이 세계 지도가 예전에 그랬군요. 어쨌든 이 지도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의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것의 변화에 따라서 지도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도의 역사도. 어떤 대상 옛날에 크기도 지네 나라는 크게 그리고 딴 나라는 작게 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그랬나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진짜 중국이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그려져 있고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작은 크기로 그려져 있고 이게 이제 주관적 그 관심이 투영된 결과인 거거든요. 아니 예전에 중국도 중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왜 중국이 중심이에요? 중심은 딴 데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지도의 역사 세계가 불안해지고 흔들릴 때 지도의 역사도 변하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죠. 브렉시트를 계기로 해서 지난 1000년간 유럽의 지도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보여준 그런 플래시가 SNS에서 좀 관심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을 1초 정도로 이렇게 좀 돌려보니까 지도의 변화가 굉장히 무성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근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근대적 그 영역국가 또는 이제 국민국가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영토는 계속 유동적이었고요. 영토가 유동적인 만큼 지도도 유동적이었죠. 20세기 중반 이후에 좀 인류가 대략 합의한 것은 현재의 지도를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아직도 이제 뭐 민족주의가 꿈틀댈 때는 항상 이제 잃어버린 고토 회복, 옛 영토 다시 찾자 이런 얘기들이 어디에서나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세계를 동요시키는 이제 문제일 거거든요. 이 동요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를 변경시키려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보다는 심상지리라고 하죠. 마음속의 지도.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넓어지면 그게 이제 자유로운 세상 아닐까, 넓어지는 세상 아닐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저는 영국인들의 선택을 보면서 많이 아쉽게 느끼는 편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하고 트럼프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인 게 민족주의의 발흥인데 이 민족주의의 발흥이 됐을 때 우리는 항상 피해를 많이 과거 역사로 많이 받고 민족주의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건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영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